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됐죠. 딸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초등학교로 갑니다. 꼬물거리면서 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컸네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지인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해준 소개팅이었는데 사실 결혼이 급한 나이는 아니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요즘 여자 같지 않다면서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칭찬같이 생각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남편이 결혼이 훨씬 급한 나이였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길어진다고 하는 말들에 귀가 얇아져서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아프다고 그러며 몰래 집 앞에 죽을 사두고 조용히 돌아가거나 과하지 않은 선물들을 가족들 것까지 자주 챙겨주곤 했죠.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잘 없다고 부모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전에 늘 제가 좋아하는 연애들은 했던지라 그렇게 챙김을 받고 또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들에게 약해져 있었던 것도 같고 말이죠.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팅하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받은 프로포즈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긴 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저희 집이나 남편의 집이나 집안은 비슷비슷했거든요. 적당한 중산층의 적당히 배운 형제들,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부모님의 직업, 다른 건 다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굳이 차이 나는 점을 하나 꼽자면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직장이 더 좋기는 했어요.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원래 보통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거니와 저와 남편이 나이 차이가 꽤 났던 탓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 신경 쓰게 된 건 처음으로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키우는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니랬는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러세요? 네가 뭐 안 대단하냐? 그 좋은 대학에, 그렇게 좋은 회사에. 저 정도 되는 사람 나가면 깔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에 꼭 차는 여자들은 저랑 결혼 안 해요. 더 잘난 남자들이랑 하려고 하지. 또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요. 하여간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30대 중반의 노총각 장가 보내면서 참 따지는 게 많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중간에 잘해준 덕에 큰 잡음 없이 지나갔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성격 파악이 한 번에 가능했던 터라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어차피 할 결혼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과 하자는 마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좋아서 모든 걸 이겨내기엔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긴 했어요. 상견례 날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 애가 너무 1등 신랑감이라 좀 아깝긴 하잖아요. 예.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아까운 법이죠.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참, 그만해. 그날도 남편이 아깝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어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고는 말을 멈췄거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도 집으로 가는 내내 시아버지에게 혼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게 사돈댁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게 큰 소리를 뻥뻥 치긴 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늘 정말 찍소리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제 편을 들어주는 시아버지 덕에 그동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고 또 저희 집은 원래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오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참 많이 괴롭히셨는데 그것도 시아버지가 중간에 많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니? 아휴, 집에서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사실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게 하나 있는 시누이도 정말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제대로 안 끓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딸도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억울하던 찰나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기 저 방에 처누워 있는 애도 지 손으로 김치볶음밥 하나 못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 앤데. 아니,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30 넘은 어른이 자기 손으로 음식 하나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매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 애를 떡하니 두고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쓰나? 그러면 자네도 딸 교육 제대로 못한 건가? 그거야 본인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얘도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일 하잖아. 본인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쟤부터 잡고 그런 얘기를 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하겠구먼.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쯧쯧하면서 혀를 차고 지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사실 다 맞는 얘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저만 노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하겠다고 사윗감을 데려온 날이었죠. 사윗감이 조건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거긴 집안도 시댁보다 꽤 좋아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또래였고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시누이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속으로 솔직히 그럴만하다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 원래 남자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뭐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 난리야? 그 집 엄마도 참 유난이다 유난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좀 약간 우습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저랑 남편은 그거보다 훨씬 덜 차이가 나는데도 그 난리를 떨어놓고 말이죠. 자기가 안 그랬으면 무슨 상관이냐 했겠지만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다 업보지 업보야. 당신 며느라기 들어올 때 생각해봐. 내가 뭘요? 내가 뭘요라니 아이고. 자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지연이는 더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시어머니는 뭐라 반박하고 싶어 했지만 본인도 민망하긴 했는지 입을 다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은 결과적으로 파투가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집안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었고 예단과 혼수 문제로 양측 집안에서 싸움이 난 게 원인이긴 했어요. 사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이유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덜 보내고 더 많이 받길 원하신 게 맞긴 해요. 아마 그쪽 집에서 결혼을 허락하고 신랑 측의 시누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걸 무기 삼아서 그런 거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예비 신랑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본 거죠. 저런 장모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안 겁니다. 게다가 그 문제로 시누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대요. 결국 결혼이 깨졌고 그 모든 탓은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도껏 했어야지, 정도껏. 어? 이렇게 될 줄 당신만 몰랐어, 당신만.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요? 자식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뭘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그 난리야?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안 돼? 당신 제대로 된 부모가 맞기는 맞아. 자식 가지고 장사라니요. 말이 너무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기싸움하고, 응? 그걸로도 애들 탓해서 애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게 장사가 아니면 뭔데? 그래서 이제 딸 결혼 자기 손으로 파투 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응? 신우이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 정리를 하겠다며 회사도 그만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에게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붙잡았지만 결국 신우이는 떠났어요. 그러고는 지금 해외에서 터를 잡고 아예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매번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하지만 시누이는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요.
자기 손으로 자식을 잃은 거나 다름없죠 뭐. 보통 그 정도 일이 있고 나면 정신을 차리거나 사람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하지 않았어요. 되려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첫째를 딸로 낳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랑도 저도 이제는 애쓰지 말고 딸아이 하나 잘 키우자고 결론을 낸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이 욕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몸과 마음 다 상해가면서 굳이 둘째를 낳겠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하나를 더 낳길 원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은 말이죠.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음식도 제대로 못해, 아들도 못 낳아. 우리 집 와서 한 게 뭐냐고 너. 요리야 배우면 되는 거고, 임신은 저 혼자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여자 쪽에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너는 노력도 안 하잖아. 우리 집이 장손인 거 모르니? 왜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니? 아, 그건 오빠랑 다 이야기가 끝난 건데, 우리 애가 착해서 부인 무리하는 게 싫어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아들을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데 진짜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오히려 딸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둘째가 태어나면 딸아이가 섭섭해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줘도 시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게 다 너랑 딸내미 섭섭해 할까봐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 아휴.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한 번은 그냥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정말로 그런가 하는 마음도 들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헛웃음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해서까지 둘째 낳고 싶지도 않고 그게 아들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더 싫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졌는데 딸이라고 하면 뭐 그러면 어쩌시라고요? 셋째 낳으면 될 거 아니니? 이 사람이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지금 저희 세 식구 너무 행복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고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를 나무라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미움은 점점 더 커지시는 듯 했습니다. 모두 제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 편을 든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더 말이 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뿐인데 정말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이 정말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더니. 이런 말을 심상치 않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왜 그런 꼴을 매번 당하고도 연을 끊지 못하고 사느냐 하시겠지만 사실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 정말 시어머니 말고는 모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심해지면서 몸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날에는 뒤로 불러내서 용돈도 주시고 본인이 밖에서 드시고 맛있었던 것들을 사서 쥐어주시곤 했거든요.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며 달래주시던 그 얼굴이 생각나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고 오신 분들이 신기해하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가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일흔도 안 되어서 돌아가신 거라 요즘 어르신들 생각하면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거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힘이 좀 없이 지내셨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좀 쓰이긴 했습니다. 제가 앙금이 있는 건 있지만 그런 모습은 또 안 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시어머니는 그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셨어요. 물론 저를 향한 괴롭힘 말입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건 일상이었고 그것들을 시키는 이유도 오로지 트집을 잡기 위함인 게 느껴졌어요. 창틀 좀 닦으라니까 왜 그렇게 더러워? 저 위는 너무 높아서요. 그리고 어디 올라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너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제 시집 온 지 이 정도 됐으면 눈에 좀 차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없니? 날이 갈수록 그런 악담과 괴롭힘은 심해졌지만 사실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한 마음에 더 저러시는 거겠거니 한 마음도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회사 일이 정신없어서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까지 더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 안색이 좋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만 했죠. 그리고 사실 결혼한 지 좀 되다 보니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그전과 같이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도 많이 흐려졌고 말입니다. 내심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들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말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며 사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사서 집으로 갔던 참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딱딱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너 같은 거랑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돼.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시어머니의 고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서 물어봤는데 그러더라? 우리 집 대가 끊겨서 바깥 사람이 먼저 간 거라고. 안 좋은 기운을 튕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만약 네가 아들을 안 낳으면 우리 아들도 일찍 갈 수 있단다. 응?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어디서 점을 보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소리를 했나 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걸 저렇게 믿는 것도 그랬지만 그걸 저렇게 제 탓을 하는 게 말입니다. 이제 노산이라 인제 와서 아들 하나 낳을 수도 없고 아유 아이고 그러게 내가 진작에 아들 하나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 쓸모없는 년. 버러지 같은 년. 평소 그 정도까지 폭언을 하신 적은 없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폭언이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대꾸하는 걸 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한우라고 하는데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고, 시어머니는 평생 저러실 건지, 그러면 나는 이걸 평생 겪어야 하는 건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묻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이죠. 사실 그것도 섭섭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우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별 호들갑을 다 떨어가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디 아픈 건지 물었을 텐데 그냥 질문이 다였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나 부끄럽고 부모님께 하기엔 걱정하실 테니까요. 당신도 대체 언제까지 늘 이렇게 상처만 받을 거야? 어머니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피곤하다 정말.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꽂혀서 잊히지 않아요. 물론 당시에 남편도 많이 힘든 시기였고 저와 시어머니가 일해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는 울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을 보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달래주며 자기가 어머니께 잘 말해보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좀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혼자 숨죽여 울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이라고 말이죠. 남편도 그날 저에게 했던 말이 아차 싶었던 건지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한마디 한 것 같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렸다는 점이었죠. 전에는 남편이 이야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그마저도 없었어요. 저를 변호해주는 시아버지가 없으니 더더욱 거칠 것이 없으셨어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불러서 일을 시키셨어요. 저도 제 일이 있는 사람이라 못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날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회사로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민영 씨, 시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민영 씨 바꿔달래. 무슨 급한 일이신가 봐.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회사분들도 다들 아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유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제가 다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서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제깍제깍 받았어요. 회사에 민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 줄 수 있나 싶게 피폐해졌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난리를 부려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걱정도 삐딱하게 들렸습니다. 왜? 당신 어머니 나한테서 치워주기라도 하게?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말 이렇게 안 하게 생겼어? 매일같이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셔. 내가 혹시나 전화를 안 받으면 회사에까지 전화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회사 사람들 다 알아. 당신 엄마가 엄청난 유난이라는 거. 그러고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걸 다 토해내듯 말입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심각성을 조금 느끼는 듯 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벽을 쌓은 다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해결해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도 이미 거칠 것이 없는 상태였고 말이죠. 당분간 회사를 쉬는 게 어때? 남편의 그 제안은 저도 받아들였어요. 휴직계를 냈습니다. 제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도 없었을 뿐더러 회사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쉬게 됐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회사까지 쉬니? 너는 그러면 이제 너무 쓸모가 없구나. 어? 내 아들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팽팽 놀겠다고? 나는 그 꼴 못 본다. 제가 회사를 쉬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어머니께 당신 불러내지 말라고 안 나갈 거라고 했으니까 혹시 불러내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나가지 마. 이제 회사로도 전화 안 올 거니까 그냥 무시해. 그게 말이 쉽지. 당신은 안 당해봐서 몰라. 그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머님 손발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 저희는 정말 매일같이 싸웠어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답답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짜증났습니다. 자기가 당하지도 않으면서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것들도 사실 정신이 온전할 때 이야기고 그 당시 전 정말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그즘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요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거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냥 환절기라 감기 걸려서 그래. 사실 그런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길어지면서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히 걱정되기 마련이잖아요. 친정이 지방이었는데 엄마가 올라오신다는 걸 정말 한사코 막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때쯤 가장 보고 싶은 건 엄마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진짜 아팠어요. 환절기마다 원래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그러던지 독감이 굉장히 세게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해. 보일러 완전히 높여놓고 이불 안에 들어가 있어. 애는 걱정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이 아이를 보겠다고 저보고 며칠 푹 쉬라길래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쉴 작정을 했어요. 집안일도 손대지 않고 죽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하나도 받지 않을 작정으로 휴대폰도 꺼놨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고 약을 먹고 약 기운에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깼죠. 몽롱한 기운에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을 때 이번에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이제 머리가 다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주인공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 안 열어? 당장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순간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가만히 있어도 울리는데 저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두통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소리를 더더욱 크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하네.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도 다 말아먹었으면서. 혹시나 신고가 들어갈까 싶어 문을 얼른 열었죠. 밖에서 찬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넘어질 뻔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아우, 아우, 집이 왜 이렇게 더워? 아마 추운 밖에서 들어와서 더 그렇게 느끼긴 했을 테지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보일러를 많이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독감이 온 것 같아서 보일러 좀 많이 올려놨어요. 저의 그런 대답에 시어머니는 저를 확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보일러 쪽으로 걸어가 확 끄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선 다시 보일러를 켜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 손을 탁 하고 치시는 거예요. 당시에 몸살 기운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손을 쥐고 아파하니까 가짠타는 듯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다 늙은 노인이 치면 얼마나 세게 쳤다고 손을 그렇게 부여잡고 있니? 어머니는 완전히 정정하시고 힘도 세신 편이었어서 그런 말은 사실 맞지 않긴 했어요. 보일러는 왜 끄시는 건데요? 저 지금 아픈데 내 아들 돈으로 네가 호사를 누려? 사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적당히 맞춰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쌓일 만큼 쌓여 있었고 몸도 많이 아팠어요. 아픈데 보일러를 확 꺼버리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럽기도 하고 어떤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프다고요. 그리고 이 정도 돈도 저도 벌고 있어요. 벌고 왔는데 무슨 호사예요? 어머니,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예의 차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용납이 되지 않는 듯 했어요. 이년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해? 그러고선 제가 뭐라 이야기할 여지도 주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아프지 않았어도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 풍채도 워낙 좋으시고 힘도 세셨거든요. 저보다 말입니다. 저는 아악하고 소리만 지를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평소에도 당해내지 못했겠지만 그날은 제가 아프니까 당연히 더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머리채를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무엇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시선을 돌렸는데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놀란 눈으로 경악하며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엄마가 놀라셨는지 들고 오셨던 것을 바닥에 다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엄마를 봐서 반갑다, 좋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 모든 장면을 엄마가 봤다는 게 너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서둘러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엄마는 저를 붙잡고선 그렇게 묻고 곧장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엄마의 그 엄청난 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래도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들킨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이내 당당한 자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시어머니를 밖에 세워둔 걸로도 모자라서 지는 집안에서 보일러 빵빵 틀고 처자고 있고 얘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깟 머리채 잡는 걸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파서 집안에 보일러 튼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아파서 자는 애가 문 좀 늦게 열어줄 수도 있지. 그걸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사람 머리채를 잡아요. 뭐요? 정신 나간 사람? 그러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점을 봤는데 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은 거랍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집안인데 아들을 못 낳아서 게다가 이제는 이 애군이 우리 아들한테 가게 생겼다는데 그래도 이게 잘못이 없어요? 아니 옆편네 진짜 정신이 나갔네. 뭐요? 점쟁이가 한 말로 애를 이렇게 잡아? 엄마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왜 아니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딸이 머리채를 잡힌 걸로도 모자라 그 이유가 점쟁이가 한 말 때문이라는데 엄마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너, 짐 싸.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되려 반갑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짐 싸라. 누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보네. 내가 제일 기다리는 겁니다. 얼른 싸, 얼른 싸라고. 엄마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문이 한 번 더 열리고 이번에는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지금 눈앞의 상황에 굉장히 당황한 듯 멀뚱히 저와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남편이 당황해서 저희 세 사람을 보고 말을 더듬는 사이 엄마가 저벅저벅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휘두르더니 바닥에 팽개치듯 잡아 끌었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열받죠? 내 새끼한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미쳤어요? 내가 할 말이네요. 미치셨어요? 우리 애를 방금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닌 건 당신이잖아. 엄마의 그 말에 자기 머리를 아픈 듯 잡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이에요? 아니, 그게... 어머니! 그래, 내가 머리채 좀 잡았다. 근데 그게 뭐? 얘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그 망상 속에 점쟁이가 한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다 어머니가 이상하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시는 거잖아요. 아니, 얘가 방금 머리채를 잡혀놓고도 저 집안 식구들 편을 들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아픈 이 사람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면서요. 남편이 정말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모두가 놀랄 만큼 말이죠.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는 조금 겁을 먹었는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는 다 우리 가족과 너를 위해서. 이게 무슨 우리 가족과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불행한데. 나 때문이 아니라 인연 때문이라고. 사람 잘못 들인 걸 이렇게 돌려받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저 생각을 절대 바꿀 수 없고 나는 평생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질 수 없으니 또 나는 저 사람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로 있는 이상 절대 평온하게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짐 챙겨라. 장모님, 엄마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은 제가 본 중 가장 무섭고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집에 더 이상 우리 애 못 두네. 우리 애 말라 죽기 전에 내가 데리고 가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자네 어머니가 저 지경이면 자네는 진작에 연을 끊어내든 어쨌든 무슨 수를 썼어야지.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 뜻이라 마찬가지니까 나는 우리 애 데리고 가겠네. 그렇게 말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가 당장 급해 보이는 짐들을 엄마가 대신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그런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장모님, 제가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려면 진작 끊었어야지. 우리 딸은 이렇게 병이 났는데. 엄마는 그대로 저를 끌고 집을 나오셨어요. 저도 사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잡아주는 손을 핑계 삼아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아이를 맡겨둔 곳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사실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 정도로 제가 지쳐 있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친정에 내려가니 정말 제가 지쳤었다는 게 너무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만 했습니다. 자도 잠이 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몸이 아팠던 탓도 있었지만 정말이지 무기력했었거든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애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정말 이혼을 시켜야겠다 확신이 서신 것 같았어요. 저 대신 많은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어린이집도 친정 쪽으로 옮겼는데 서울보다 조금 더 친화적인 환경 덕에 아이도 금방 적응하는 듯 했죠. 엄마, 나 전에 살던 곳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다시 안 가면 안 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 말이죠. 남편은 끊임없이 연락이 왔지만 그때쯤 저는 휴대폰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올까 하는 걱정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땐 휴대폰 벨소리만 들려도 놀라긴 했고 말이죠. 아무튼 부모님 덕에 제가 신경 쓸 것 없이 이혼 준비가 차근히 잘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당사자인 제가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한 번은 남편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갈라설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든 후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미처 다 가지고 모으지 못한 짐도 챙기고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집으로 가서 짐을 한창 챙기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인 줄 알고 나가보니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서 흠칫했죠. 마침 엄마는 마실 걸 사러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다시는 안 올 걸처럼 나가더니. 그때 정신없이 가서 못 챙겨간 것들이 있어서 짐마저 챙기러 왔어요. 금방 갈 거예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더군요.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바라시는 거 아니었어요? 여자가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그런 겁도 없는 선택을 하는 거니?
너도 참 멍청하다. 엄마한테 내려가서 같이 살 거예요. 거기서 부모님이 애 봐주시고 저는 거기서 다시 일자리 알아볼 거고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참 웃기죠? 제가 그 악랄함을 다 겪어내며 살아갈 거로 생각한 게 말입니다. 한숨 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챙기던 짐을 마저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든 말든 말이죠.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망설이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들어와. 사실 그런 말을 꺼낼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 놀라서 짐을 챙기다 말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애비도 나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잘 살던 애들 찢어놓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하셨어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말이 좀 세게 나갔죠. 제 말투에 시어머니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잘 살던 아들내미 집안 풍비박산 만들고 계셨다는 걸 지금에 아셨다고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사죄라는 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할 겁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면 괜찮지 않니? 저는 어머님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휴대폰으로 누가 전화만 해도 벨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고요. 한동안은 집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 거 보고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관련된 곳에서 살기 싫어요. 그 사람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 이유 자체만으로 저는 그 사람이랑 안 살 거예요. 아니, 못 살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뭔가 대꾸를 하려는데 엄마가 먹을 것들을 좀 사들고 오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곧 돌아갔어요.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묻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해주니 기가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망이 났나. 자기가 오라면 고맙다고 하고 다시 들어와 살 줄 알았나 보지? 절대 안 된다. 행여나 마음 약해지지 마. 짐을 다 챙겨 나와 차에 두고 남편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엄마도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둘이 함께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렸어요. 엄마는 2번, 3번 절대 다시 합친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에 만난 남편의 모습은 확 달라져 있긴 했어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로 흔들리기엔 제가 겪은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가 점을 보셨다는 그 점쟁이가 사실은 부적이랑 굿 때문에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서 돈 뜯어먹은 사기꾼으로 밝혀졌더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잡혀갔대. 나한테 오셔서 당신한테 미안했다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어머님이 저에게 왜 사과했는지, 왜 다시 들어와 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결국은 이유라는 게 말이죠. 염치 없다는 거 알고 당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우리 딸이랑도 어머니는 다시 안 그러실 거야. 그리고 그러시면 이번에는 정말로 연을 끊을 거고 당신이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정말 숨이 막혀. 어머님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하다못해 휴대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철렁해. 어머님 관련된 모든 것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다고. 당신이 연을 끊더라도 어머님은 당신 어머님이잖아. 그 사실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 그게 내가 절대 당신이랑 다시 살 수 없는 이유고. 여보, 그리고 당신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거랑 마찬가지였잖아.
나 힘든 거 몰랐다고 할 수 있어? 하루하루 그렇게 말라갔는데? 못 먹고 힘들어서 몸이 그렇게 되는 동안 정말 몰랐어? 아니잖아. 제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힘든 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맞았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자신과 살기 힘들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잘했고 위자료도 요구한 만큼 받았습니다. 남편은 외국 지사로 발령을 신청해 외국으로 갔어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왔고 말이죠. 꽤 자주 딸아이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오는데 둘은 여전히 사이가 좋아서 사실 아빠와 딸아이가 사이 좋지 않을 이유가 없긴 했고 말이죠. 이번 겨울에 아빠를 보러 외국에 가겠다는 딸아이에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빠랑 사이가 좋게 지내는 건 찬성이니까 말이죠. 시어머니는 딸과 아들 모두 외국으로 나가 외롭게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본인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신 때문에 그렇게 혼자 돼서 떠나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는지 아닌지 몰라요.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남편에게 알려줄 때는 절대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으니까 말입니다. 본인의 유난과 아집 그리고 욕심으로 자식들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해 혼자 외롭게 살게 된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안 됐다는 생각보다도 업보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도 어지간히 당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다시 취직해서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물론 그렇고 말이죠. 마음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는 있으셨는지 남는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부록의 나이가 되는 30대 여자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 사연을 곧잘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연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무튼 제가 굳이 이렇게 나이로 인해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시댁 때문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제 멀쩡하고 예쁜 세월들을 다 좀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썩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 시댁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쎄했던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는 눈이 없이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오빠 하나 믿고 결혼한 제 잘못이겠지만 그래도 그 죄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초반부터 저에게 꽤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그 녀석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지네 엄마 눈치를 본다냐? 엄마가 오랬다고 널 부르고 엄마가 가지 말랬다고 안 가고 그런 걸 뭘 일일이 다 말하고 있어. 그 집 아빠도 상견례 때 꼰대처럼 앉아있는 걸 보니 분명히 속으로 우릴 무시하는 눈치야. 너 그런 집 가면 고생해 이거사. 저도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보통 속이 쓰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덜컥 아기가 생겨버린 바람에 일찍 결혼하게 됐는데 사실 고생은 제가 하는 건데도 시댁은 되게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말투는 제가 들어도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명훈이는 옛날부터 엄청 귀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가를 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뭐예요. 임신을 했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딸 간수라도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요즘 조심스럽게 만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 우리 씨가 생겼다고 하니 내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저도 저지만 남자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계셨거든요. 사실 이게 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긴 한데 시댁에서는 외려 절 무시하듯 함부로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도 화가 나셨는지 헛기침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끝내 할 말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혼시켜야죠. 둘이 어린 나이들도 아니고 뭐 주변에 슬슬 알려서 가정 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걸리는 게 있긴 한데 저희가 뭐 당장 집이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1층에 마침 올해 말이면 이사 나가는 집이 있어서 거기 말고는 딱히 장소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자체가 본인들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같은 건물에 살게 하겠다는 얘기라 엄마 아빠는 보통 심사가 사나운 게 아니셨나 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집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준비하는 입장이니 따를 수밖에요. 콧김을 마구 들이쉬며 엄마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하신 제안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결혼식은 시켜야겠고 예단이나 이런 것도 생략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아들이 얘 하나뿐이거든요. 저희도 딸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들 장가는 좀 다르니까요. 저희가 필요한 걸 좀 적어봤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왜 이날 그런 견적서 같은 걸 받아들고선 식사를 다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건지 아직도 화가 나요. 그나마 저희 언니가 계속 옆에서 눈치 주는 바람에 참긴 했지만 엄마 아빠는 내내 벌개진 얼굴을 감추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시누이와 시어머니 본인 가방에 어차피 남이 살다가 나가는 집을 주시는 거면서 가전이랑 이것저것 많이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딸내미 시집을 이런 모양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 아유, 진짜 뱃속에 애기만 아니었으면 내가 애진작이 수백 번은 엎어졌을 결혼인데. 이래서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원. 너 대답 좀 해봐.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네 좋자고 하는 결혼인데. 엄마가 하도 난리를 치고 드러누우니 정말 전 이 집에서 당분간은 쥐 죽은 듯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게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거래처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나마 초반 벌이가 나쁘지 않았던 고로 알토란처럼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저도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었지만 엄마라도 좀 달래보고자 말을 했어요. 저기 엄마, 내가 모아둔 돈이 없지는 않으니까 결혼할 때 내가 이거 보태서 가도록 할게.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 그래도 나 잘 살게. 좀 좋은 말이라도 해줘. 그러면 안 돼? 다시 되돌려 복귀해보면 참 바보 같고 철없는 말 같긴 해요. 하지만 저도 속이 뒤숭숭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뿐인 가족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당분간 꼴도 보기 싫다며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고 결혼도 안 한 친정언니가 씁쓸하게 달래줄 뿐이었죠. 그리하여 임신 6개월에 배가 이제 티나게 나올 무렵 저는 송파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곤 시댁에서 다 같이 한 집에 살며 아래층이 집을 뺄 때까지 아주 잠깐 같이 지냈는데요. 급하게 결혼하고 급하게 함께 사는 거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맞추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는 초반에 별 반응 없으시더니 나중에는 출퇴근하는 임산부인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번번이 저를 부르는 호칭도 많이 거슬렸어요. 야, 너 올 때 거기 마트 들려서 계란이랑 양파랑 세제 좀 사와라. 지금 다 떨어졌어. 너 괜히 배불러서 힘들다고 우리 영훈이 시키지 말고 네가 사와. 애 생긴 걸로 유난 부리고 남자 잡는 거 아니다. 나는 네 남편 임신하고 더 막노동하듯이 살았어. 그래도 애는 잘만 건강하게 태어나더라. 심지어 이런 전화가 오는 것은 오전 일찍이었고 제 퇴근은 6시 이후인데 일찍이 뭘 저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갈 건데 그때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꾹꾹 눌렀는지 몰라요. 솔직히 임신 기간 내내 모든 스트레스는 전부 시댁에서 저에게 선물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 않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냐는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야, 누가 지금 당장 필요하대? 이따 저녁에 천천히 사오라고. 우린 지금 있는 걸로 해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고기 좀 사와라. 영수증 갖고 오면 돈 줄 테니까. 알았지? 끊어.
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에게 야야거리셨고 맨날 뭔가 화가 나 있는 말투로 저렇게 으르렁거리시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시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누이는 맨날 뭘 그렇게 먹고 살이 디룩디룩 쪘는지 저한테 별 말은 안 해도 제 눈엔 시어머니랑 똑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제가 차리는 밥을 그렇게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받아먹고 있고 집안일은 정말 조금도 안 해요. 차라리 만나는 남자라도 있어서 데이트라도 하든지 저러다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구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힘들게 시댁에서 지내다가 1층이 드디어 집을 비워주게 되었답니다. 이 무렵 저는 사업을 잠깐 언니에게 맡겨둔 채 슬슬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겨우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고 거기에 아기방도 만들고 꾸며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뜸 아버님이 저를 2층으로 호출하시더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말이야. 지금 이제 막 둘이 살기 시작할 집인데 너무 큰 편 아니냐? 거기 공간 하나만 줘라. 빈방 있지?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아버님은 멀쩡히 어머니랑 본인 딸과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면서 왜 그것도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네 방을 하나 달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네? 여기를 왜요? 왜라니? 내가 내 노후 깎아먹어가며 준 집인데 그거 방 하나 못 얻냐?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왔으면 방 하나는 감지덕지 한 줄 알아야지. 원래 계속 우리 집에서 살게 하고 그 집은 세 줄 생각이었어. 이렇게 덜컥 집 하나 줬으면 군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다짜고짜 이렇게 공간을 달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엄마랑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자식이랑 같이 있고 싶으신가 봐. 너가 차려주는 밥도 좋았다나 모르노. 괜히 며느리한테 그런 말 일일이 하기도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봐. 어차피 부동산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쉬시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드리자. 그리고 이건 엄연히 부모님이 주신 집이잖아. 제가 무슨 부모님이 주시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완전히 부모님께 기대어 자기 힘으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결혼했지, 애기도 생겼지, 집도 있지. 단 하나의 환경도 바뀐 것 없이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럼 나 산후조리는? 애기 낳고 이 집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하란 말이야? 저기, 당신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랑 해도 힘든 게 산후조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아버님을 모실 생각을 해? 이때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는 거칠게 싸웠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그대로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일러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곧 죽어도 본인은 일러바친 게 아니라 의논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제 귀에 들어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는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이런 원수가 없다는 투로 말하시더군요. 야, 니네 아버님 하나 드릴 공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뻔대는 거야? 너 그런 말 할 거면 니네끼리 네 집 구해서 썩 나가. 지금 그 집 좋다고 지네들 달라고 다들 줄 서 있어. 준비도 안 된 걸 받아들여줬더니 이 집에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산후조리? 애는 너 만났니? 옛날엔 그딴 것도 없었어. 이런 빌어먹을. 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본인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정말 험한 말을 가리지 않고 해대시더군요. 아들한테 듣고는 그대로 쫓아내려와서 저한테 저렇게 발악을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끙끙 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하다 안 되겠어서 아기 낳고 산후조리는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근데 이 미친 시댁이 그 꼴은 또 못 보겠다는 건지 왜 들어가냐고 난리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전 못 참고 남편에게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애가 나오던지 제가 먼저 쓰러지던지 사단이 나겠더군요. 애를 당신이 낳? 내가 내 몸으로 낳는다는데 지금 이렇게 헐떡이고 발도 부은 거 안 보여? 왜 내 몸이 괜찮고 말고를 당신이 판단하냐고. 그리고 산후조리가 뭐 어쩌고 어째? 당신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꽁으로 본인 핏줄 얻으면서
그거 돈 쓰고 여가 봐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죽겠어? 심지어 누가 돈을 달래? 뭘 어째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랑 지내고 오겠다는데 네 눈에는 네 자식이 니네 엄마 아빠 보여줄 생각밖에 없지? 이제서 공간이 분리되어 우리 둘이 사는 집이 생겼고 저도 지긋지긋한 시부모님 곁을 떠나 남편에게만 오롯이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됐죠. 남편은 이때 좀 질겁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아기 받쳐 마구 소리를 질렀고 약간 남편에게 먹혀 들어간 듯 하더군요. 왜냐면 그 후로 출산 때 왜냐면 그 후로 출산 때부터 산후조리하고 있던 기간까지 웬일로 조용했으니까요. 당신 이딴 식으로 하면 나 조리하러 가서 안 돌아올 거야. 이 잘난 집에서 평생 니네 엄마 아빠랑 그렇게 살아. 내가 너랑 살자고 니네 가족이랑 같이 산 거지. 무슨 니네 가족 때문에 사냐? 왜 맨날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 어쩌고 죽을 못 써서 난리야.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발을 구르는 저를 보고 남편도 여지껏 이 정도로 성질낸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움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출산 며칠 전부터 짐을 챙겼고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신호 오면 엄마랑 아빠랑 나 데리고 병원에 가줄 거고 아마 우리 엄마가 전화할 거야. 그럼 그때 와. 이렇게 말을 하고 거의 별거가 아닌 별거 상태가 돼버렸죠. 친정 가서도 제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온갖 눈총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 낫다고 시댁보다는 좀 더 발을 뻗고 눕겠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을 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고 이때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시누이며 다들 와서 아기를 보고 갔어요. 손주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변화가 있었던지 시댁 식구들도 이때는 제법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네 어쩌네 하고 말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이때 아기를 낳고 많이 누그러져 있었고 큰일을 겪고 나니 다른 집안일들을 생각하기도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때까지가 최선이었던 것일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어째 가면 갈수록 저를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친정에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왔더니 밤낮으로 내려와서 배를 눌러대시더군요. 특히 아버님은 제가 온 순간부터 저희 집에 방을 은근슬쩍 트고 들어오셨어요. 이전에 이 문제로 싸우다가 흐지부지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얘기를 확실히 안 해둬서 그런지 갑작스레 드나드시는 거예요. 현우애미야, 이거 방 좀 치워놔라. 여기 이불도 한 채 갖다 두고. 나 부동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낮잠 좀 자고 그럴 테니까 방 좀 비워놓으라고.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싸울 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중에 저도 애를 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마구 잔소리를 해대시는 거예요. 왜 출근은 맨날 일정한 시간을 안정해 놓고 자꾸 들락날락 하시는 건지 갈수록 저와 아버님의 사이는 악화되어 갔죠. 때마침 남편은 출장을 갔고 회사 일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탈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일터로 나가는 것밖에요. 제가 좀 쉬고 있을 무렵 우리 친정언니가 제 일을 그대로 맡아주어서 해주고 있었어요. 언니도 본인의 직장이 있는지라 투잡 형식으로 해야 했지만 나름 제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벌여놓은 수완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전 유지만 좀 해달라고 했고 그걸 언니가 붙들고 있어준 거예요. 일단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쓰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아이와 출근했다가 또 애를 데리고 저녁에 퇴근을 했죠. 아버님은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밥도 얻어먹고 손주랑 놀기도 해야 하고 또 손주가 울거나 응가라도 하면 그건 전부 며느리에게 맡겨버리고 또 보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일상이셨어요. 본업인 부동산은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아래 직원한테 맡겨두시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저렇게 엇갈려 나가버리니 보통 불만이 많으신 게 아니더군요. 애미라는 게 말이야. 아주 눈물 쏙 빼도록 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핏덩이를 어린이집인지 사람 집인지 보네. 맨날 뉴스 나오는 거 봐라. 우리 현우 거기서 마귀 할멈이 괴롭히면 어떡하냐고. 응? 지 새끼 하나 지 손으로 못 키울 거면서 대체 왜 낳았는지 몰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쪼아대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 주중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완전히 해방이 됐죠. 당시에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기는 당시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았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무던하게 잘 다녀주었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이건 좀 다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막상 이게 저랑 가까운 일로서 닥치게 되니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때 남편도 이성을 잃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보, 여보 지금 어디야? 아버지 얘기 들었어? 저는 이때 제 사무실에서 주문건을 처리하고 물건들을 포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남편은 말이 도통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 꽤 안 좋은 내용을 전해 듣게 됐어요. 아버지 부동산 말이야. 그 같이 해주시던 김씨 아저씨. 아저씨가 저기 사기를 친 모양이야. 저도 그쪽 얘기는 자세히 모르는 관계로 대체 왜 이게 사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아버님 출근을 잘 안 하셨거든요. 제가 연애할 무렵만 해도 부동산에 곧장 출근하셨던 것 같은데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 슬슬 본인도 지쳤다면서 아는 친구분에게 맡겨두고 대강 확인만 하고 다니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진상만 부리고 밥이나 얻어 드시고 정말 심각한 날은 내내 거실을 차지하고 TV를 돌려대셨거든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본인 사무실은 버려두시더니 사단이 나도 제대로 났나 봐요. 그 아저씨가 정확히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꽤나 큰 액수의 손해를 그냥 눈 뜨고 당하게 되셨더라고요. 돈 한 푼도 벌벌 떨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로 사기를 당하신 거죠. 어머니는 들어 누우시고 시누이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 어디 나가 있고 아무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참 뭐나 된다고 며칠을 텅 빈 눈으로 풀이 죽어 있는 노인네를 보니까 마음이 좋질 않더라고요. 우리 친정언니는 듣고 잘 됐다며 아주 고소해하는데 그것도 편치 않은 거예요. 뭐야? 니네 시아버지 부동산? 하긴 솔직히 안 망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팽팽 놀러 다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들려보기나 했니? 매일같이 전화로만 확인하고 말았다며. 그건 진짜 날 잡아잡수 하는 거지. 그리고 니네 건물 그렇게 세운 것도 니네 어머니 덕이지 시아버지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그리 된 건 아니라며? 하여간 진짜 인광보다 사람은 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니까. 언니는 평소에 우리 아버님을 아주 싫어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시짓을 하니 좋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집 분위기도 영 좋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살던 건물은 건재한 상태이긴 했지만 내내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맨날 번갈아 가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저도 참 이때 머리에 뭘 얻어맞은 건지 그래도 미운정이라도 들은 걸까요? 두 노인네가 내내 죽겠다 소리만 하고 어쩌질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본래 남편도 자기 아버지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몰골로 일어나지 못하니 마음이 쓰였나 봐요. 온 집안이 다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보니 저도 덩달아 처지는 기분이었고 이래서 한 집에 살면 온갖 감정이 다 전이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저 혀를 쯧쯧하며 어쩌냐는 분위기였지만 당사자인 저는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 역시 죽을 맛이었어요. 어느 날 무던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걸리고 신경이 쓰이는 거로 무작정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이란 존재 역시 저에게 썩 보기 좋고 이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가 어른들을 다 겪다 보니 나름 뭔가 이전보다 보는 눈이 넓어진 걸까요? 하여간 일단은 다 살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통장에 얼마 있지 않아?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있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없다고 지금 내가 뭐 거리로 앉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거 보태드리자. 남편은 처음에는 황당해하더니 본인도 얼마간 쥐죽은 듯 지내며 고생해서 그런지 얼마 안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 둘 다 돈을 융통해서 위층 시부모님께 올라갔고 아버님은 이게 뭐냐며 놀라셨어요.
돈이 있냐, 니네가? 아니, 니네가 버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돈을 갖고 와. 현우애미 너도 푼돈 벌면서 무슨, 아이, 됐어.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데 이때 또 남편이 덩달아 화를 내면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아, 우리가 갖다 주는 돈은 뭐 돈 아니에요? 아, 일단은 다 살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이상은 못 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또 투닥투닥 티격태격 하다 보니 솔직히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만 일말에 그런 표현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됐죠.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은 기대를 했던 건지 나오면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보니 그래도 급한 불을 끄는데 여기저기 친척들 돈 받아서 저희 것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하셨다더군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넘어갔고 바로 언제 갚겠다는 말을 못 들었지만 그렇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제 딴에는 믿었던 거예요. 헌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인지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시부모님 반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둘째치고 아버님 반응이 좀 말도 안 되는 모양새였어요. 누가 너한테 꿔달라고 했냐? 어?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라고? 그리고 네가 그 돈 줄 때 언제까지 달라고 뭐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런 게 뭐가 있냐? 어? 부모 자식 사이에 뭘 언제까지 달라고 그렇게 재촉질이야. 어? 지금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아주 죽겠다. 아버님은 얼마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저에게 대뜸 화를 내면서 마구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급하게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4개월쯤 지났으려나요? 제 거래처인 회사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물건도 막히고 쇼핑몰도 멈추고 배송이랑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면서 큰 트러블이 일어나게 됐어요. 환불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주고 하다 보니 저는 진짜 밤낮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들여다봐야 했고 실시간으로 욕이 달리는 제 쇼핑몰 창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가운데서 물건을 빼돌린 모양새가 돼서 정말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았어요. 저만 한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느라 입이 바짝바짝 말랐고 그새에 애를 챙길 수도 없어서 어떤 날은 깜빡하고 어린이집에 엄청 늦게 도착하기도 했죠. 이런 사정이 생기니 제가 드렸던 돈 얼마라도 다시 달라고 아버님께 간청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네가 벌린 사업이고, 응? 애 엄마가 애는 안 키우고 뭔 사무실을 얻어서 요란 떨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응? 솔직히 그때 갖다 준 돈이 다 네 돈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 명훈이 돈도 같이 줬잖니. 부모가 힘들면 자식이 돕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모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냐? 그럴 거면 왜 줬어? 어디서 어른 갖고 장난을 쳐. 되려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며 막 소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옆에 어머니는 말리지도 않고 팔짱을 끼시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군요. 하여간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와서 저렇게 사고만 치고 앉았으니 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획 쳐다봤는데 그 돈 달라는 며느리가 그렇게 미워 죽겠는지 엄청 폭언을 퍼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누가 그런 눈으로 어른을 쳐다보냐? 집에서 그따위로 배워먹었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 쥐꼬리만한 혼수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너 받아준 건 생각 안 하니? 떡하니 20평대 신혼집을 해줬으면 너는 우리한테 절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코딱지만한 돈 조금 빌려줘 놓고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어른을 죽일 듯이 째려봐.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고마운 걸 모르냐? 왜 저는 바보처럼 이때 맞받아치질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사실에 막 따지고 늘어지기보다는 제가 처해 있는 제 사업의 현실이 더 고달파서 일단 넘겼던 것 같습니다. 자꾸 징하고 울려드는 핸드폰을 보고 제 마음은 초조해졌고 전 완전 이성이 나가서 제발 그럼 그중 한 50% 되는 돈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전체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반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지금 이거 배송기사님들이랑 거래처랑 다 묶여 있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어요. 일단 이거 해결하고 다시 제가 또 빌려드리던지 할게요. 저 좀 봐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간곡히 사정하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통장이나 돈다발 카드도 아닌 그것은 바로 물 한 바가지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눈이 확 띄어 지금 당장 저에게 끼얹은 게 뭔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와중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쌀 씻는 다라이를 들고 절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물방울이 거기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가래로 확 뱉으면서 사라지고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독살맞게 소리를 마구 내지르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진짜 주제를 모르고 자꾸 엉겨대네. 네가 무슨 우리한테 수억을 갖다 줬어, 뭐랬니? 돈 몇천 줘놓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빚쟁이 마냥 괴롭혀대고 있어. 그깟 돈 네가 우리 집 와서 공짜로 눌러앉고 네 주제에도 안 맞는 집 얻어서 살았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을 것이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 그래도 도리는 알아가지고 돈푼이라고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서 어른들 갖고 장난질이야? 아주 부창 부수는 부창 부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결국 토시 하나 틀릴 것도 없는 입장을 취하면서 저를 마구 몰아세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마구 그 다라이로 밀어가면서 손도 대기 싫고 꼴같이 않다고 문 밖으로 내치는데 겨우 저는 가방과 신발만 챙겨서 문 앞으로 튕겨나왔죠. 그러고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한 20여 분 지났을까요? 그쯤 들어오던 시누이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 웬일이야?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엄마! 이러고 지 엄마를 찾는데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다가 그 앞에 주저앉은 절 보더니 또 마구 상스럽게 욕을 뱉으시더군요.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 엄마가 저 난리치는 걸 보더니 시누이는 대충 고개가 마구 왔다 갔다 하다가 쏙 지 몸만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와, 저는 정말 이날의 일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애가 두 돌이 다 되도록 살면서 별일을 다 겪고 시부모와 툭하면 싸우고 부딪혔지만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그 돈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좀 몇 달만 더 참다가 나한테 쓸 것을 왜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데도 이따위 수모를 당하게 된 걸까요? 이런 상태로 쭉 머무르다간 정말 답도 없겠더라고요. 이미 전 쭉 이어지는 과로로 깊은 스트레스로 견딜 수가 없던 와중에 시부모에게 이런 동네 거렁뱅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충격이 몹시 컸어요. 친정에 그대로 가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애달아 하실까봐 못 갔고 빈 사무실로 넘어가서 오래도록 흐느끼며 엉엉 울고 제 처지를 탓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들과의 절연을 결심했고 도저히 애를 챙길 수도 없어서 친정 언니에게 부탁해서 얼마간 친정에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렇게 시댁과 그리고 남편과 그 집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하니 당연히 절차라고 생각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고 지긋지긋하더군요. 이후로 남편에게 몇 통의 전화와 카톡이 와 있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이미 카톡 내용만 봐도 사나운 것이 지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 허울 좋은 소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뭐라 같이 따진 건 아니지만 거기 적힌 내용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지네 부모님한테 사과하라나요? 당신이 나서서 같이 우리 아빠 도와드리자고 해놓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다시 달라고 했다며? 엄마 아빠 엄청 화나셨어. 두 분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좋은 뜻으로 드리자고 했잖아. 다시 받을 생각으로 드린 거였어? 그래놓고 무작정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집으로 들어와. 현우는 언제까지 장모님 댁에 데리고 있을 건데? 이때 저는 와라락 입안에서 욕지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거칠게 내던졌어요.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늘 지네 엄마 아빠 편이었던 놈. 따지고 보면 이 인간 때문에 모든 악연이 시작되어 내가 코끼인 듯 노예마냥 끌려다녔고 그런데도 조금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던 최악의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현재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남편이더군요. 그 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아주 지리멸렬하고 지독한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됐죠. 그 시간 동안 결코 쉽게 상황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왜 제가 이렇게 갑작스레 이혼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세요. 만약 자세히 알게 되신다면 정말 말도 못한 어마어마한 싸움판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초반부터 우리 시댁 싫어하셨고 제가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친정에 와 있었던 배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엄청 벼르고 벼르셨는데 막상 이혼한다고 하니까 또 말리시더군요. 딸 둘 중 하나가 결혼했는데 애까지 낳아놓고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 엄마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이혼할 거면 애 저녁에 했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어? 그렇게 맨몸으로 나온다고? 무슨 일인데? 혹시 네 서방 바람이라도 폈니? 이렇게 엄마가 절 붙잡고 놔주질 않고 계속 왕왕대며 물어대니 친정에 붙어 있는 것도 길어야 한두 달이겠더라고요. 그나마 언니가 그쯤 독립할 때라 언니 쪽 신세를 지긴 했는데 이러다가 착한 우리 언니만 저 따라서 속 문드러질까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언니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보니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에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자고 있는 저나 제 아들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짜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어요. 결국은 몸은 친정에서 나와서 언니랑 있지만 애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엄마 손을 빌리게 되더군요. 친정을 나가던 날도 엄마랑 기막힐 정도로 싸웠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기에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았나 봐요. 모르는 척 다시 손주를 받아 안고 휙 돌아서는 엄마의 말에 저는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엄마의 등에 기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머시기가 어떻다고 해도 내 딸인데 내 새끼고 핏줄인데 어쩌겠어. 현우는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인생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돈은 풍족하게 못 해줬지만 너 혼자라도 잘 살면 모든 짐은 다 져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투박하게 던지는 엄마의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말에 기대어 저는 아침이면 엄마에게 아들을 맡겨두고 다시 밑바닥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사실 이혼을 진행하던 때에도 사업도 꼬여서 얼마나 역겹게 그 자리에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안 해주겠다고 일을 갈며 협박해대지 시부모들은 눈 뜨고 손주 뺏기게 생겼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치질 않나. 그리고 곧 죽어도 이유를 말 안 하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화병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찌어찌 이혼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돈에 대한 법은 잘 알면서 다른 부분에 관심이 없는 무식한 시부모 덕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와서 난리부르스를 치고 간 날 제가 전화해서 다시는 못 오도록 쐐기를 박아버렸거든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고 사고치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물기 얹고 욕 짓거린 걸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도 방치했으니까 방치한 것 갖고도 공범으로 삼아서 폭행범으로 다 고소할 거고요. 그럼 전부 싹 다 평생 현우 구경은커녕 접근 금지당해서 얼씬도 못 하시는 거 알기나 하세요? 그렇게 주기 싫어서 악 쓰던 돈, 그놈의 돈, 위자료니 뭐니 해서 왕창 물어주고 싶으신가요? 이도 저도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이제 저희 집 작작 오세요. 그리고 곱게 이혼해 주시고요. 알겠냐고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악을 쓰고 하다 보니 나중엔 전화를 끊고 목 한가운데 언저리가 어찌나 쓰리고 피맛이 올라오던지 그 집에서 떨어져 나와 보니 그제서 저한테 이들이 했던 행동이 찬찬히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먹 같은 싸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무조건 내가 이혼을 하고 살아남아야겠다는 각오부터 앞섰어요. 자기들도 한 짓거리가 있으니 움찔했던 건지 아니면 돈 얘기를 또 해대니 그걸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혼은 성립됐죠. 하지만 사람 일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이후 바쁜 일상을 사는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피폐해지더라고요.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서 막 새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자기 직업들은 다 어느 정도 굳혀진 상태이고 말이에요. 커리어 우먼이 되고 멋진 모습들로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전 애도 있고 완전히 낡아버린 모양새로 이렇게 바닥이라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니가 일단 계속 저를 잡아주고 있기도 했고 이때 저는 잘 먹지도 못하고 피폐해진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 너무 기죽어 있지 마. 니네 시댁이며 제부며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네 생각만 하면서 살아. 알았지? 이렇게 언니와 함께 하면서 중간중간 알바도 해서 미천도 조금 모아놓고 한 발짝씩 내딛게 됐죠. 그나마 배운 게 인터넷 장사였기에 저번에 있었던 사고를 참고로 해서 없는 형편에 직원을 한 명 따로 쓰고 저는 잘할 수 있는 부분만 매진해서 다시 시작해봤어요. 부족한 부분은 배송 알바를 뛰면서 따로 메꾸기도 하고 언니도 어느 정도 자금을 보태면서 힘겹게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좀 지나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일까요? 저는 여전히 사업이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바닥을 휘젓고 있을 때였어요. 간신히 빚은 안 지는 수준이긴 했지만 힘든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뭘 얼마나 길게 보낸 건지 웬 사진이랑 용량도 같게 보내놔서 메시지가 곧바로 안 열리는 거예요. 이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와 울컥함이 확 치밀어 오르면서 심호흡을 했다가 천천히 다시 열어보았죠. 근데 그렇게 열어본 화면에는 시댁 건물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 집, 그냥 별 다를 것 없는 평범한 그 건물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군요. 이걸 보고 뭘 어쩌라는 건가 했는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꼈어요. 마누라 잘못 맞아서 자식도 못 보고 사는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쩜 그렇게 양심도 없고 인심불수로 사는 것이냐? 양심이 있다면 찾아와라. 너 빼고 우리는 아주 잘 산다. 무슨 앞뒤 맞지도 않고 맞춤법도 단어도 엉망진창으로 틀리게 무식하게 보내놓고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도 부들부들 했어요. 뭐라는 거야 이 노인네가? 지들 손주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혼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 한 3년 되지 않았니? 조용하다가 왜 전화올린 거야 소름 끼치게. 너 빼고 잘 산다며.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따위 문자를 보내니? 너 그냥 차단해버려. 기분 나빠. 언니가 더 화가 나가지고는 분노에 몸을 떨더라고요. 저도 이때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런 대응하고 있을 기운이 없었고 다른 처리할 일들이 많았기에 그냥 잊고 지내게 됐죠. 그런데 한창 코로나로 제대로 얻어맞고 힘들었던 우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늘 대면으로 뭔가를 팔아야 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연결을 시켜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것도 마침 저 같은 싱글맘 모임이 있어서 그쪽에서 정보를 공유하다가 작은 조합 같은 게 만들어져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쪽에서 지도를 잘해줄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소개해 주셨고 탄력을 받아 한 1년간은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수년을 헤매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접점을 만났고 그렇게 사업은 아주 조금씩 흐름을 타고 슬슬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 저희도 선배가 되었다고 사업 5년 차가 될 무렵 강의도 하고 도움을 주러 현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신감도 많이 붙고 일도 순조롭게 가는 걸 보니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이 대단한 매출을 찍고 이익을 본 건 아니더라도 그나마 기존 살던 집에서 조금 평수를 늘려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근처에는 또 작은 사무 공간을 얻어서 언니, 팀원 3명과 함께 사업을 이뤄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팀원들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다 같이 구호도 결성하고 열심히 행사도 홍보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다가 꼭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저의 이 불행한 씨앗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 집 아들이자 명분만 제 편이었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간의 남편의 정황을 몰래 훔쳐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전 미련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내려치고 패대기 치던 저 집 식구들 다리 뻗고 잘 살까봐 겁나서 슬금슬금 훔쳐봤던 건데 남편도 그 와중에 제가 어찌 살고 있는지 봐왔던 모양이에요.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근 5년 만에 말이죠. 잘 지내고 있네. 사진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저 현우 한번 보여줄 생각 없어? 우리 엄마 곧 칠순이신데 한번 데리고 와줘라. 장소는 내가 찍어서 보낼게. 이 무슨 환장을 노리신 건지 제가 아직도 찍소리 못하고 살던 지 마누라이자 지 엄마 며느리인 줄 아나 봐요. 이전에 지 엄마 연락을 보기 좋게 무시하고 차단해버렸더니 몇 년 지나 자기가 저렇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이때만큼은 저는 언니나 가족들에게 전 남편으로부터 온 연락을 말하지 않고 며칠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차단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제가 그간 힘든 고개를 넘고 넘을 때마다 얼마나 저 집 식구들 얼굴이 생각나서 악을 쓰고 걸어왔는데요. 애지간하게 진상을 부리는 거래처들, 협조적이지 않고 사기치려다 걸렸던 팀원하며 별의별 인간 군상들과 맞서 싸워왔어요. 이 모든 힘든 일들 중 단연 저의 시댁만이 가장 악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트러블에 가장 단단한 맷집이 되어준 것이 바로 시댁이에요. 여기서 보통 무시당하고 뒤통수 맞고 얻어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상처 입은 구덩이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딱히 없더군요. 이거 지나놓고 보니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은 그렇지만 제 속은 아무튼 복잡했어요. 그날 날짜를 비워두고 언니에게 사정을 말한 다음 시모 칠순잔치가 열리는 옛날 그 동네 부근 건물로 향하게 됐죠. 입구부터 익숙한 그 노인네 이름이 걸려 있었고 역시나 너무나 낯이 익은 전 남편이며 시누이 그리고 정말 역겹도록 짜증내는 시아버지까지 어정쩡하게 서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새로웠던 것은 전 남편 바로 옆에 시누이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웬 어리숙해 보이는 여자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붙어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세장가라도 간 건지 누가 봐도 남녀 사이로 보이는 관계였죠.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저는 참지 않고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여, 나왔어. 절 보자마자 전 남편이 옆에 있는 여자, 그리고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일순간 눈이 저에게 고정되더라고요. 전 이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용실에서 관리받고 완벽하게 세팅을 했고 저 혼자 간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사전에 우리 팀원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 이때 저는 당당하게 오픈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제가 이전에도 말하긴 했는데 이번에 가서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시모한테 어떻게든 저 골탕 먹이고 싶어요. 저라면 아주 그냥 치를 떨고 다시는 생각도 못 떠올리게 하고 싶거든요. 팀원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상 저의 왼팔 오른팔 격으로 함께 비서마냥 일해주는 분들이었고 둘 중 한 명도 저처럼 싱글맘이었어요. 각자의 사정을 아는지라 나름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됐죠. 아무튼 이렇게 모양새를 잡은 다음 그들 앞에 섰고 전 남편은 계속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연신 훑어보더라고요. 전 이어서 말을 했어요. 당신 초대해놓고 못 알아보는 거야? 그새 많이 늙었네. 옆은 누구야? 세장가 갔어? 그러자 그 여자와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그제서 무슨 얼음이라도 깨진 듯 뭐라고 꿍얼거리면서 반격을 할 기세인 거예요. 여전히 멍청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전 말했어요. 됐고, 어머니 어디 계셔? 가서 얼굴 좀 보자.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신 전 며느리가 왔다고 인사 가봐야지. 아, 저기 계시네. 그대로 저는 팀원들을 데리고 쭉쭉 안쪽을 누벼 곱게 한복 입고 눈웃음을 쳐가며 인사하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생글거리며 인사하는 절 보고 시모는 한 2, 3초가량 누군가 얼굴을 찌푸리고 보더니 바로 얼굴 깊은 주름이 쫙 펴지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너, 저기, 그 뭐냐? 너만 온 거야?
전 여기서부터 웃지 않고 말했죠. 네. 그럼 뭐 어머니 귀한 손주라도 데리고 왔을까 봐요? 어머니 손주가 어디 있어요. 아들 이혼시켜 놓고 연락 끊겼으면 그대로 끝인 거죠. 그간 열심히 끼고 키운 저희 어머니한테나 손주인 거지. 어머니는 새장가 보내놓고 손주 새로 얻으세요. 그나저나 오늘 칠순이시라는데 어머니 아들이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몰려오고 남편의 새 여자인 듯한 여자는 저만치 서서는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전 이때 얼마 넣은 봉투를 직접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돈 낭비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돈으로 무시한 것들 돈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단한 금액도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돈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돈 때문에 며느리 패대기 치셨으니까 돈 받아서 또 열심히 70인생 살아가셔야죠. 아무쪼록 심술 작작 부리시고 이제 아들 장가 또 2번, 3번 보내실 거 아니면 잘 사세요. 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저 진짜 더 크게 난동 부릴지도 몰라요. 전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네? 이때 시모의 얼굴은 그 친인척들 사이에서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모양을 하고 있었죠. 제법 크게 말해서 홀에도 다 들렸는지 옆에 있던 다른 연회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평소의 시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라면 이 상황을 절대 그냥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의 눈을 보통 의식하고 갑갑하게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대로 차려입고 나타나 팀원들까지 비서처럼 거느리고 삿대질을 했으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다물고 절 노려보더니 이윽고 눈을 돌려버리더군요. 하지만 이제 아버님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정말 오랜만에 봐도 진절머리가 쳐지는 그놈의 시아버지는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던 건지 끝끝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어요. 야, 이 요망한 거사. 야,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소란을 피울 때야? 이혼했으면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처살 것이지. 어디라고 기어와? 이러니 저는 눈이 확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마주하고 말했어요.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너너거리고 요망하니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실 때가 아니실 텐데요. 제가 왜 왔는지 본인 아들한테 직접 처음 물어보세요. 한 번만 더 말 함부로 얹으면 진짜 다 드러눕고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않고 숨도 안 쉬고 몰아치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결국은 계속 삿대질을 해가면서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순간적으로 문이 훅 닫히자마자 가파른 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왜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건지 참 창피하더라고요. 팀원들은 그냥 말없이 같이 있어 주었고 그렇게 운전해서 사무실로 가는 동안 다들 다른 화제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나마 고마웠죠. 나중에 다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때 같은 싱글맘인 팀원이 입을 슬쩍 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팀장님, 복수하는 것도 여간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나라면 불러도 안 갔을 거예요. 팀장님은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할 말도 하고 거기에 푼돈이랍시고 돈이라도 던지고 온 게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그나마 쌓인 게 좀 내려갔겠어요. 그쵸? 이 말을 들으니 나도 참 세상 거기까지 간 모양새가 괜시리 부끄럽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 엄마나 언니는 아직까지 몰라요. 온전히 저만 결정하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저를 괴롭혔던 상처를 그들 앞에 왁 토해놓고 온 거예요.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 얼굴 마주보고 그들 눈을 똑같이 보며 말이라도 뱉고 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살면서 힘든 일은 있을 것이고 저는 이혼한 돌싱이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도 충분히 자잘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과거에 남아있던 것을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정리를 했으니 앞으로는 그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개운한 것도 아니지만 안 했으면 평생을 끙끙거리며 소가리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꿈을 꾸고 가슴에 피가 맺혔을 거예요. 일단은 됐다고, 그 힘들었던 결혼 생활 잘 끝냈다고, 비로소 진짜 마무리를 지었다고 스스로를 달래주고 싶네요. 별 볼 일이 없는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